다음은 김경일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색다른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일 교수님은 아주대학의 사이콜로지 파트의 교수이신데요. 정신과 교수이신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과연 행복이 뭔지, 그래서 제목을 포스트 코로나 The Rules of Happiness Changing 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김경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의 김경일입니다. 앞선 강연에서 테라피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잠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심리학에서 이제 사이코테라피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이 테라피란 말이 붙으면 항상 워낙 많은 갑론을박과 그 다음에 미묘한 논쟁들을 거쳐야 돼서 저희도 이 문제를 한 5, 60년 가까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저는 좀 색다른 분위기의 강의를 드린다고, 발표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갑자기 제가 너무 동질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에서 듣게 됐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조금 방향이나 분위기를 좀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저희 심리학자들이 특히 이제 인간의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가 갑자기 전면에 부각이 되고 워낙 많은 이야기를 지금 질문들을 해주시기 때문에 최근 저희 심리학자들 코로나 팬데믹과 그 이후의 세계에서 조금 더 강조되고만 행복의 메커니즘이 완전히 바뀌진 않겠죠. 그런데 인간이 그런데 조금 더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행복의 요소들은 분명히 코로나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요인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행복 연구는 가장 많이 회자됐던 게 하버드 해피니스 스타디죠. 1938년에 하버드 대학 신입생 380명이랑 보스턴에서 제일 가난한 청년 380명을 놓고 이 760명 정도를 82년째 추적하고 있는 연구입니다. 지금 책임자가 로버트 웰딩거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네 번째 책임자인데요. 그러니까 이 책임자들은 은퇴하시거나 돌아가셔야 다음 책임자가 나오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연구하냐? 1년에 한 번씩 계속 추적해서 82년 동안 뭐 대부분 다 사망하셨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 38년도 신입생에는 워싱턴 포스트에서 워터게이트 사건 터뜨린 벤 브래들리도 있었고,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도 여기 들어갔었던 인물들인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계속 추적하고 물어보고 메디칼 레코드도 보고 그리고 가족 관계도 보고 얼마나 행복하냐 다양한 것들을 매년 추적을 하고 지금은 후손을, 왜냐하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후손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대략 그렇다면 지금은 심리학자들 사이에서는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하나하나 발견할 때마다 그렇구나. 그때 당시 항상 지금 상식이 옛날에는 신지식에 가까웠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정도의 이야기들이 요소들이 행복한 사람들한테 있다는 게 한 1, 20년 전부터 쭉 정립이 돼 왔죠. 그래서 이제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행복과 관련된 연구자에서는 가장 이제 많이 알려진 연구자를 비롯해서 다양한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게 바로 이제 최소한 5가지 요소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어떤 상식입니다. 근데 포지티브 이모션, 그러니까 긍정적 정서, 요것 자체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혼자 있을 때도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과 공존하면서도 느낄 수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거의 대부분 관계에 의해서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게이지먼트, 그러니까 내가 관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그냥 나 혼자 존재한다면 그게 행복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고요. 포지티브 릴레이션십,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잘해주는 그리고 나도 좋아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어야 되고, 미닝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의미 있는 삶은 보람 있는 삶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 심리학자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뭐 24시간 혹은 48시간 내에 내가 이제 사망한다는 걸 알고 있는 환자분들과 인터뷰를 해보면
뭐 성공이라든가 출세라든가 아니면 금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후회는 거의 하지 않고 대부분 어떤 특정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잘 못했던 거 그리고 자기가 되게 그 사람한테 되게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거 대부분 이런 것들을 거의 예외 없이 후회하면서 사망을 하죠. 그러니까 남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헌신이라든가 기여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의미 없는 삶으로 생각되면서 사람을 이제 많은 회한을 느끼게 하면서 눈을 감게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일정의 성취, 어컴플리시먼트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 감정, 관여, 긍정적 관계, 그리고 의미, 혹은 보람, 그리고 성취. 요게 5가지가 들어가야 행복한 삶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사실은 지금은 이렇게 보면 크게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니다라고 얘기할 만한 요인들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만들어졌다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포지티브 이모션, 그러니까 긍정적 정서 자체가 만들어지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죠. 그런데 이 긍정적 정서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발목을 붙잡는 요인이 대부분 인간에게 있어서 엔자이티와 앵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안과 분노죠. 이 불안과 분노가 기본적으로 양대 축이고요. 그래서 불안은 수축성이고 분노는 이제 팽창성과 흥분성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불안과 분노 이 두 개의 메커니즘이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에선 더더욱이나 어떤 식의 개입이 필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또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사이콜로지컬 투데이 같이 심리학자들이 심리학회 미국 심리학회에서 발행하는 이제 심리학 잡지 그러니까 매거진을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불안은 사실로 해소시키고 분노는 진실로 어, 다독여라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사실은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이게 해소가 되고 분노한 사람에게는 그냥 팩트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truth,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사실과 진실이 무엇이 다르냐? 이게 약간 철학적 개념이긴 한데 사실과 진실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노숙인께서 저는 3일을 굶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초췌한 얼굴이고요. 그래서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3일을 굶은 게 사실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당연히 가정하는 진실은 이분은 불쌍한 분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불쌍한 분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멋진 집에 살고 좋은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니는데 오늘 내가 노숙인처럼 보이기 위해서 3일을 굶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3일을 3일을 정말 굶고 왔다고 하면 그러면 그 팩트는 정말 팩트죠. 3일을 굶었다는 건 팩트지만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진실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분노를 언제 하냐면 내가 내가 가정한 진실과 실제로 진실이 진짜 그 원래 일어났던 진실이 다른 가정한 진실과 원래 진실이 다를 때 상대방이 팩트로 그걸 호도하려고 할 때 그때 굉장히 많은 분노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불안한 사실은 불안이라는 것 자체가 모호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느끼는 예측 불가능성이라서 불안 자체는 기본적으로 팩트, 사실을 계속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면 그 팩트가 나쁜 뉴스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상당 부분 불안을 진정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K방역이 잘하고 있다는 건 불안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나쁜 소식이라도 계속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불안은 하지만 그 불안을 핸들링하지 못하거나 관리하지 못할 정도로 계속해서 크게 만들지는 않고 그게 내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되는가를 계속 결정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해보면 최근엔 많은 기업에서의 의사소통 혹은 정부 국민과의 의사소통을 연구하는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이 나쁜 뉴스라도 최대한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최근에 말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그 상담 심리를 하는 분들은 최근 들어와서 또 이런 말을 많이 하기도 하죠. 그런 건 몰라도 돼. 혹은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다라는 식의 정보 처리는 굉장히 대화의 흐름은 이제 위험하다라고 이제 일선 현상에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분노는 완전히 다르죠. 분노는 이게 사실이야, 사실은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정확한 이야기야라고 하는 얘기들을 아무리 들려줘도 분노한 사람들은 광장으로 몰려 나가거나 아니면
무언가 근본적인 비밀을 숨기고 있는 당신들에게 실체를 드러내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 보여주는 중요한 한 대목이 불안과 분노가 완전히 다른 사실과 진실의 메커니즘, 즉 어떻게와 왜라고 하는 이 각각의 명제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그런 패턴을 한 사회가 짧은 시간 내에 양쪽에서 모두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지 않는데 분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노하지 않았는데 엄청 불안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불안과 분노가 동시에 나올 수도 있는 이런 메커니즘들이 최근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한다면 최근에 가장 어려운 그 긍정적 정서 자체의 양이 줄어드는 걸 상당 부분 그런 위험 요인들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 추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간의 행복에서 나머지 4개 요인은 사실 다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하버드 행복 연구뿐만 아니라 수많은 행복과 관련된 종단적 연구, 그러니까 추정 연구에서는 사실은 이제 횡단전 연구에서도 크게 뭐 차이는 안 나지만 쉽게 그냥 결론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혼자 살면 불행합니다. 1인 가구는 굉장히 그러니까 불행하기 쉽고 그다음에 행복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게 정말 절망적인 게 우리나라는 1인 가구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이젠 1인 가구가 4인 가구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중요한 문제는 인간의 수명이 엄청나게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1인 가구로 살아야 되는 기간이 누구에게나 생겼고 그다음에 누구나 그 기간은 점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본적인 기존의 행복 연구에서 혼자 살면 고립되고 긍정적 관계가 없고 그리고 의미나 보람을 찾기도 힘드니 그러니 인간의 행복은 떨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암울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참 여기 더 당황스러운 결과가 뭐가 나타나냐면 이게 대부분 남자가 이렇다는 겁니다. 기존의 대부분의 그 종단적 연구도 대부분 남자 결과인데요. 조금 제가 제가 다듬은 건 아니죠. 당연히 손을 대면 안 되는데 그나마 조금 남자분들한테 덜 불편한 결과를 가져 나왔습니다. 혼자 사는 기간이 연령이 여기서 증가하면 혼자 살았던 그 기간도 사실 공변인으로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녹아 있는 건데 확실히 남성은 혼자 살면 불행합니다.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요. 근데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그나마 여성이 평균적으로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성의 경우 우상향하는 결과도 많습니다. 정말 저도 남성이지만 좀 당황스럽고 한편으로는 좀 섭섭하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들이 보이는 현상 중에 또 주목해야 되는 게 이 데이터가 연소득 1,200만 원 이상이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소득이 1,200만 원도 안 되면 확실히 여성도 혼자 사는 기간이 길어지면 떨어집니다. 그런데 연소득이면 뭐 쉽게 단순 계산하면 한 달에 100만 원의 소득이 있으신 건데요. 그런데 그 연소득이 1,200만 원만 넘어도 이런 패턴이 나온다라는 건 사실은 그게 넘어가면 우상향하는 결과도 상당 부분 관찰이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일본에서는 80년대, 90년대에 엄청 중요한 사회적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남성과 여성 모두 이제 부부로 잘 살았는데 샘플링을 할 때 특별히 부부 사이에 크게 문제가 없고 웬만한 정도의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살았던 부부가 50대, 60대에 이렇게 들어가서 부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 남편이 5년 이상 생존하는 비율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당황스럽게도 뭐 원문 그대로 그냥 인용을 드리자면 남편이 먼저 사망을 하면 여성들께서 뭐 한 2개월에서 그러니까 부인이죠. 남은 부인이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짧은 애도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막 심지어 건강과 관련된 지표들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더 삶의 질이 증가하는 이런 대단히 남성 입장에서는 그 당황스러운 자료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결과가 왜 나오느냐? 그러니까 행복에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결과가 왜 나왔냐면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는 굉장히 극심했고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빠르게 좀 이게 개선이 되고 있는 편이긴 한데 이게 바로 나쁜 관계로부터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행복의 요소라는 겁니다. 실제로 좋은 관계가 뒤에 많아도 나쁜 관계가 존재하면서 저희 심리학에서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 나쁜 관계를 끌어내지 않는 한 심리 치료나 그 외에 다른 어떠한 그 카운셀러의 개입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사람의 바디와 마인드, 그러니까 신체와 마음이 거의 뭐 직결돼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나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나쁜 관계에서부터 계속 고통받는 사람의 어떠한 종류의 테라피가 들어가도 그 효과가 반감된다라고 하는 건 아마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이 좋은 관계에 이 심리학에 많은 관심들이 요새 많은 관심들이 기울여지고 있는데요. 그 질이 좋은 관계라는 게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 좋은 관계 아니냐, 그냥 나한테 잘해주고 나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단순히 생각을 했었는데 그 질이 좋은 관계라는 게 의외로 굉장히 복잡 미묘하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난 수만 년 동안 인류의 문명이 대부분 작은 촌락 단위로 공동체 위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커뮤니티 사이콜러지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사이콜러지는 이제 어떤 소사이어티 사회가 만들어졌을 때 그 사회 내부에서 벌어지는 그 다양한 상호작용들을 연구해서 조금 사회 심리학과는 또 조금 다른 차원의 그런 연구인데 작은 인구가 살고 그러니까 적은 인구가 살고 그 사회가 가난하며 그리고 별로 움직일 일도 없는 그런 사회에서는 마치 그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관우 장비처럼 도원결의를 한 아주 혈육처럼 가까운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소수의 가까운 사람이 있는 게 삶의 질을 높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가 커지고 마을이 커지고 도시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며 그 다음에 이동성, 부도 많아지고 이동성도 커지는 사회에서는 그런 관계에 몰입하게 되면 굉장히 길어지는 수명에 비해서 후반부의 행복, 중장년 이후의 행복이 위험해집니다. 왜냐? 그 관계가 무너지면 이제 내가 도저히 행복을 만들어낼 것이 없고 그리고 그 관계가 나쁜 관계가 되면 엄청난 타격을 받거든요. 자, 그래서 연구를 해보면 최근에 들어올수록 이게 연령과 무관하게 특히 한국 사회처럼 전형적으로 이동성이 높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며 그다음에 자원들이 계속 사회가 가진 부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의 혈연적 관계에 해당할 정도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몰입하며 그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다소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다수의 사람들과 느슨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때그때마다 내가 대화할 수 있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그런 소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행복에 유리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 느슨한 관계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입니다. 아까 제가 도원결의 같은 관계가 요즘은 오히려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유비관우 장비가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형제의 맹약보다 먼저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서열을 갈랐습니다. 서열을 갈랐고요. 그래서 누가 형이고 누가 중간 형이고 누가 막내인지를 갈랐죠. 그리고 그런 서열적 관계는 필연적으로 가장 위에 있는 서열에 있는 사람이 대화를 널리하다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팩트풀리스의 저자죠. 뭐 의학자이자 통계학자로 가장 많은 분들의 이 관심과 존경을 받았던 하지만 몇 해 전 안타깝게 사망한 한스 로슬링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빈곤 국가일수록 남녀 사이든 가족 관계에서 부모 자식 사이든 무언가 가족 내에 불평등이 발생하면 출산율이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에서 왜 저렇게 아이를 많이 낳을까라고 하면 그 불평등성이 오히려 아이를 계속해서 출산할 수 있는 출산하도록 만들어버리는 뭔가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회의 부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어떤 자원이 이제 평균점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나라가 일정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평등이 사라지면 평등하지 못한 사회일수록 출산율이 극단적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스 로슬링이 2015년에 통계청에서 초청해서 내한했을 때 한국의 청중들한테 가장 중요했던 얘기는 이 한스 로슬링이 한국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했고 특별하게
생각을 했던 학자였는데 다 중요하겠지만 당신네 나라의 인구가 줄고 있다면 그리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면 먼저 양성 평등에 그러니까 남녀 관계를 평등하게 만드는 데 주목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죠. 기본적으로 일본의 그 결과가 왜 나왔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봤던 논문 중에는 그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부인이 행복해지는 이 당황스러운 연구 결과를 만들어낸 그 보고서들의 제목 중엔 심지어 여성의 활로 남성의 말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그런 보고서도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 그때 당시에 일본 남성들이 문제 해결자로서의 역할에 집중한 나머지 문제가 해결됐을 때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문제를 좋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문제를 자기 배우자와 의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이코테라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저희 사이코테라피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사이코테라피스트, 즉 심리치료 전문가들이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 기량이 더 상승하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기가 문제를 잘 해결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자기를 찾아온 내담자에게 상의를 하지 않고 논의를 잘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이 점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복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오히려 평등하는, 그리고 그 평등이라고 하는 건 나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을 이제 구성원들끼리 논의를 하고 그리고 의논을 하며 상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평등적 요소라는 결론에 저희들이 도달하고 있어서 이런 말씀으로 좀 마무리를 한번 제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김경일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아주 색다른 강의 재미있었습니다. 뭐 이현주 권육생 뭐 코멘트가 있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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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평등함을 오히려 여성분들 더 네, 요구하고 좀 평등해지기를 원한다는 그 측면에 저도 이제 반성하고 좀 더 집사람과 많이 논의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그 평등의 문제를 잘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좀 책임감을 덜 가지고 평등에 더 힘을 쏟는 게 네. 예, 그런 식의 어떤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현주 쌤 뭐 코멘트 없죠? 네. 예, 잘했어요. 저는 분석을 하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들었습니다. 네. 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 캐나다 캘거리 대학의 그 이기범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헥사코라고 하는 성격의 6가지 요인 모형을 만든 분인데 사실 이제 그쪽으로 데이터가 많이 몰리고 있는데 참 재밌는 건 지금 선생님께서 남녀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남성의 성격과 여성의 성격을 비교를 합니다. 수십 개의 나라가 있죠. 수십 개의 나라가 있는데 참으로 재미있게도 양성 평등이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노르웨이가 남성의 성격과 여성의 성격이 극단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한국이 그 데이터에 포함된 거의 40개 나라 중에 가장 여성의 성격과 남성의 성격이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실제로는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는 비슷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실제로는 굉장히 근본적으로 성격들이 다른 패턴들이 보이는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